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세계사 수업 19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드디어 서양사 첫머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사의 첫머리는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고대 그리스부터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리고 그로 인해서 등장했던 헬레니즘 문화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대 그리스를 다루기에 앞서서 그 고대 그리스, 즉 그리스 땅과 그리스 땅 근처에서 일어났던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에게 문명입니다. 에게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자, 에게해 그 바다 근처에서 그 근방에서 일어났던 문명인데요. 일종의 해양 문명이었고요. 이들은 청동기를 바탕으로 발달했습니다. 이들은 오리엔트 문명을 그리스 지역에 전파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크레타 섬, 그리스 본토, 소아시아 등지에서 발달했다고 합니다. 지도가 당장 여기 없으니까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지도 보시면서. 자, 일단 에게 문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입니다. 크레타 문명은 미노스 문명 내지는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부르고요. 크레타 섬에서 발달을 했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을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기원전 14세기 그리스 본토에서 건너온 미케네인에 의해서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멸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미케네인들은 어떤 문명을 일으켰냐면요. 상무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대요. 무예를 숭상하는 것입니다. 싸움 잘하는 걸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들도 기원전 12세기경에 철기를 사용한 도리스인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른바 기록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암흑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지도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뒤쪽에 이 마땅한 지도가 없어서 이걸로 좀 대체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크노소스, 그쵸? 여기 있는 이 섬이 바로 여러분들 크레타 섬 되겠습니다. 크레타 섬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발칸 반도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이 아래쪽 지역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미케네 문명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트로이 문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크레타 섬에서 크레타 문명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반도 지역에서 미케네 문명 한번 위치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자, 암흑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비로소 폴리스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기원전 800년경부터고요. 해안에서 가까운 평야지대에 도시국가들이 형성되는데 그 도시국가들을 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배경을 좀 보시면요. 그 지역들이 산지가 많고 평야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마을들끼리 연합을 하고 자기네끼리 자급자족하고 자치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자, 구조는 거의 다 비슷했다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폴리스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언덕 위에 아크로폴리스가 존재합니다. 거기에 그 폴리스의 신전을 건축합니다. 또한 정치 경제적 거점도 있는데요. 아고라라고 하는 거점이 있었습니다. 아고라.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아고라 광장. 여기서 서로 토론하고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에는요, 수많은 폴리스들이 있었는데 이 폴리스들 간에 동족의식이 그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자손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헬렌이라고 하는 그 영웅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영웅인데 그 헬렌의 자손 헬레네스, 우리는 모두 헬렌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동족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서로 같은 언어, 다른 폴리스지만 언어는 같이 쓰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올림피아 지역에 모여서 올림피아 제전, 일종의 체육대회 같은 거죠. 그걸 열었다라고 합니다. 하면서 동족의식을 키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폴리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테네고요. 다른 하나는 스파르타 되겠습니다. 자, 아테네 얘기가 좀 더 길죠. 왜냐하면 아테네는 민주정으로 대단히 유명한 그런 폴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테네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민주정이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돈 많은 귀족들이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는 귀족정이었는데 점차 이 지역에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부자인 평민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무장합니다. 중장보병이 돼서 그 아테네라는 폴리스를 지키는데 공헌도를 높이게 되죠. 자, 그 나라를 지키는데 공헌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정치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게 되죠. 나에게도 정치적 권리를 달라라고 하면서 기존의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귀족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이것을 처음에 조정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조정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솔론입니다.
이 평민과 귀족 간의 갈등을 조정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조정이 잘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 솔론이 바로 여러분들 재산을 가진 정도에 따라서 시민을 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참정권을 그에 따라 차등 분배합니다. 이것을 가진 거에 따라 권력을 달리한다라고 해서 금권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귀족과 평민들 모두를 불만족시키면서 조정이 실패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혼란이 있게 되는데 그 혼란을 틈타서 정권을 잡은 게 바로 페이시스트라토스라고 하는 참주입니다. 참주는요, 여러분들 참람되이 권력을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독재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정권을 잡았다 이런 뜻인데요. 어쨌든 이 페이시스트라토스라는 참주가 있었습니다. 잠깐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다시는 페이시스트라토스와 같은 참주가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폈다고 합니다. 바로 부족제를 개편하고요. 부족제를 혈연에서 거주지 중심으로 해체 다시 보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거주지 중심으로 모인 부족들을 중심으로 500인 평의회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10개의 거주지 지역에서 행정구역에서 이게 50명씩 뽑아가지고 500인 평의회라고 했던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참주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편추방제를 마련했습니다. 도편추방제 관련 설명은 여러분들 밑에 각주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클레이스테네스의 키워드는 여러분들 부족제 개편, 500인 평의회 설치, 그리고 도편추방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 민주정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요. 그 이후에 이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페리클레스는요, 평민들 모여있는 민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이들만의 결정으로 입법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관직, 공무원이죠. 배심원, 재판할 때 옆에서 그 의견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뽑는 데 있어서 추첨제를 활용합니다. 추첨해서 뽑고요. 물론 장군 등의 특수직은 제외합니다. 자, 추첨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해서 그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제를 실시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당첨되더라도 그 생계 유지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을 짓는 등 아테네를 이쁘게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아테네의 민주정을 완성시켰고 전성기를 이끌었다라는 평을 받는데 물론 한계점은 있습니다. 여성과 외국인과 노예의 참정권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거류 외국인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무튼 외국인한테 안 줬다는 건데 거류라는 것은 아테네의 거류, 살고 있는 건 외국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테네 안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는 참정권을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사진이랑 글 같은 것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동그라미 그래프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테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죠? 그렇죠. 바로 여기 시민이네요. 자, 그 옆에 스파르타에서 질문이 달라요. 스파르타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누구죠? 그렇죠. 시민입니다. 정답이 같아요. 아테네에서 가장 많은 건 시민, 스파르타에서 가장 적은 비율이 시민입니다. 보겠습니다. 시민이 가장 적은 이 스파르타는 왜 이런 모양으로 생겼느냐? 바로 소수의 도리스인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나서 폴리스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시민들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체제고요. 그래서 강력한 군국주의, 군사국가 또는 군대국가주의를 그런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럼 원주민들은 어떻게 되냐? 이 원주민들은 예속돼서 농업에 종사하는데 이 원주민들의 이름을 헤일로타이라고 불렀습니다. 헤일로타이. 자, 그리고 절반만 자유를 갖고 있는 페리오이코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들은 주로 상공업에 종사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헤일로타이, 페리오이코이 이것은 모두 스파르타의 키워드입니다. 자, 교육 부분 보시면 모든 남자 시민 대상으로 집단 생활을 하게 되고요. 엄격한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대표적인 그리스의 폴리스들인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이 이 4명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줄여서 솔페클페 이것을 거쳐서 민주정이 완성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스파르타는 키워드 헤일로타이와 페리오이코이 그리고 원주민이 감시당하는 체제
통제당하는 체제 이렇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군국주의도요.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가요, 여러분들 외부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침입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냐?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쳐들어옵니다. 지중해로 세력을 확대하고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 식민 도시를 압박하자 그리스 폴리스들이 다 같이 꿈틀하게 되는 겁니다. 땅덩이를 봐도요, 여러분들 페르시아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무려 3번이나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바로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방어 체제가 강고하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특히 이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가 모두 승리하면서 이 그리스의 승리가 완전히 굳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아테네가요 다 같이 사람들 혹은 폴리스들을 다 같이 설득해서 델로스 동맹이라는 동맹체를 만들게 됩니다. 왜 만드냐? 앞으로 또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면 거기에 같이 대비해야지 라고 하면서 델로스 동맹을 만들었는데, 동맹체니까 뭔가 또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 거 운영하려면 회비를 걷었겠죠. 회비 걷었는데 그 회비 걷어놓은 금고를 아테네는 나중에 옮겨버립니다. 나중에 아테네를 옮겨버려서 아테네가 그 돈을 써버려요. 그래서 그 돈으로 수당도 주고 관직, 그 공무원들 혹은 배심원들 수당도 주고 파르테논 신전도 짓고 하면서 그 돈을 싹싹 쓰게 됩니다. 강력한 해상 제국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폴리스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 페리클레스의 시대였습니다. 아까 솔페클페 기억나시죠? 페리클레스의 민주정 전성기를 맞이했던 게 바로 페르시아 전쟁 이후였습니다. 자, 이후에 여러분들 불만을 품은 국가가 있었어요. 바로 스파르타입니다. 아테네 혼자 너무 독주하게 되니까 스파르타가 불만이 고조됐어요. 그래서 아테네 중심으로 모여있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이름이 길어요,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고요. 자, 근데 이 아테네가요, 페리클레스가 죽은 이후에 이 아테네 민주정이 점점 중우정으로 빠지게 됩니다. 중우정이라는 것은 대중이 우매한 정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민주정은 맞는데 민주적으로 다 같이 멍청한 결정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아테네가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스파르타의 영역이 강화된 것인데, 이 전쟁 치르면서 스파르타도 힘을 많이 뺐어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테베가 등장해서, 테베도 그 폴리스 중에 하나입니다. 테베가 개입해서 이곳에 그 그리스 전체의 좀 주관자가 되는데, 얼마 못 가고 그리스 세계가 내분된 사이에 이 마케도니아에서 필리포스 2세가 와서 그리스를 싹 집어삼켜버립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리스 문화 얼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학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소피스트부터 볼게요. 자연철학은 그냥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소피스트는 기원전 5세기경에 진리의 상대성, 진리의 주관성을 주장하면서 각종 그 궤변이나 이런 걸 좀 늘어났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그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소피스트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워낙 말을 잘했다라고 하고요. 그 말 가르치는 걸로 뭐 돈도 벌고 뭐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프로타고라스와 관련된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꼭 찾아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소피스트가 말하는 그 언변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그 영어 단어 중에 sophisticated를 하고 하는 그 세련된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소피스트. 어원이 있다. 여기서 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소피스트들이 진리의 상대성, 주관성을 주장하니까 그의 반면에 소크라테스가 나타나서 그것을 모두 비판하게 됩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야. 그리고 진리는 어디서나 보편적이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하게 됐고요.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바로 플라톤입니다. 뭐 이상 국가를 구상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플라톤의 제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희대의 천재입니다. 여러 분야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요. 이것이 나중에 서양 학문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이슬람 세계로 넘어가서 거기서 번역이 되고 짝짝꿍 잘 돼가지고 나중에 유럽으로 또 다시 건너오거든요. 그러면서 또 르네상스까지 또 이어지는 그런 파급력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이죠, 여러분들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필리포스 2세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스승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자, 문학 분야에서는 일리아드 혹은 오디세이 이런 거 쓴 사람이 있었죠? 바로 호메로스.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역사책이 있는데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가 있고요. 투키디데스가 쓴 역사책이 있는데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페르시아 전쟁을 서술했고요. 투키디데스의 역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서술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구분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연극도 그냥 쭉 보시면 되겠고, 자, 미술 분야에서는 파르테논 신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페리클레스 때 지었다라고 했죠. 아테네 겁니다. 자, 이제 대망의 알렉산드로스 제국 넘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들. 필리포스 2세, 아까 그리스 세계를 정복했던 그 필리포스 2세, 그 그리스 아버지가 정복해놓은 그리스를 발판 삼아서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원정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10여 년에 가까운 그런 원정 기간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아케메네스, 글씨가 왜 되게 이상하네요. 다시 쓸게요. 그래도 이상하긴 하지만 넘어갈게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를 정복했는데 그때 승리했던 게 이소스 전투. 한번 기억해 줄만 하고요. 각주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집트 정복하고요. 지금 아시아랑 아프리카 갔어요. 그리고 인더스강도 있죠. 여기 또 아시아, 남아시아 쪽으로 쭉 갔습니다. 그래서 인더스강과 유역까지 진출하면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더스강 유역에 진출한 것을 두고 인도 마우리아 왕조가 통일을 하게 되는데 자극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이해를 하시면 더 연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동서융합 정책입니다. 동서 간의 융합 정책을 하는데 그래서 튀어나온 게 여러분들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이고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자, 이 알렉산드로스는요, 동방의 전제군 주제,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전제군 주제를 도입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페르시아의 통치제를 수용하면서도 피정복민의 문화를 존중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복지에는 자기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들을 건설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곳에 그리스인들을 이주시키고 그리스인과 현지인, 즉 페르시아인 간의 통혼, 즉 결혼을 장려했다라고 합니다. 멸망은요, 알렉산드로스 죽고 나서 바로 분열돼요. 이것저것 분열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분열된 땅의 서쪽에는 로마, 동쪽에는 파르티아가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도와 이 니케상 한번 봐주시고, 니케상 헬레니즘의 유명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자, 헬레니즘 문화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합쳐진 건데 사실 그리스 문화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개방적이고 세계 시민주의적입니다. 세계 시민주의. 자, 세계 시민주의라는 것은 내가 어느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이 넓은 세계의 한 시민이야라고 하는 일종의 굉장히 추상적인 소속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소속감이 막 밀착되어 있진 않아요. 옛날에 그 그리스 폴리스에서 있었던 그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 정도의 공동체 의식은 없어요. 그냥 너무 세계 시민 중에 하나지. 이런 좀 어떤 좀 넓은 시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 폴리스와 같은 자그마한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개인주의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성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세계 시민주의, 개방적, 개인주의, 개인의 행복 추구, 이런 것들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의 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파 두 개가 대표적입니다. 하나 스토아, 하나 에피크로스인데요. 스토아 학파는 여러분들 이성적인 삶을 추구했다. 굉장히 레셔널한 삶을 추구했다라고 하고요. 감정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T들의 세상입니다. 에피크로스는요, 여러분들 삶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의 안정, 만족을 추구하는 건데 좀 정신적인 방향으로서 쾌락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육체 아니고요, 정신적 쾌락입니다. 자, 자연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학, 여러분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그 숫자 돌림의 여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술 보겠습니다. 예술에서는 여러분들
현실적인 미를 추구하고 관능적, 격정적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작품들 한번 검색해서 보시고요. 니케상은 마침 위에 있습니다. 사모트라케 니케상. 굉장히 격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격정적인 모습을. 자, 끝으로 여러분들 헬레니즘 문화에서는요, 여러분들 이 동서 교통로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헬레니즘이 북인도 지역까지 전파되면서 당시 쿠션 왕조의 간다라 미술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라고까지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